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2.0과 머신러닝에 대한 차이를 배웠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공지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라 불리워지는 AI,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ML, 딥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DL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코딩 없이 머신러닝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없이 머신러닝을 체험한다는 게 잘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중고등학교 때 C 언어나 파이썬을 배우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배워본 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배웠던 블락 코딩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 동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요 관계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머신러닝이란 무엇이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각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아시면 좋고요. 또 왜 이렇게 기술의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흐름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코딩 없이 머신러닝을 체험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학습이라는 말도 이런 건 이제 한국말로 기계학습이라고 하고요. 얘가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혹시 인공지능에 조금 관심 있었던 친구들은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쉽진 않겠지만 자꾸 교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흐름을 이해하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은요, 기술은요, 갑자기 2020년에 혹은 2015년에 펑 하고 나타난 기술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이네요. 1950년대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의 그 변혁기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태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범주가 더 넓고요. 그 인공지능의 하나의 솔루션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솔루션이 나온다는 것은 AI라고 하는 녀석보다 ML이라고 불리워지는 녀석이 문제를 더 잘 풀어서예요.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2010년경에 DL이라 불리워지는 딥러닝이 갑자기 곽광받게 됩니다. 왜 곽광받게 되냐면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성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머신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기술이 딥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기술보다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 다양한 인공지능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 부족들, 즉
그 부족들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하나의 기술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부족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족이었다가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족이 다시 패권을 장악한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머신러닝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워지는 카테고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좀 더 이 관계를 이해하시기 용이할 것 같아요. 초기 인공지능은 탐색과 추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탐색이에요. 트리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알고리즘, 룰 베이스 레벨의 방법론이었습니다. 머신러닝의 시대는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2와 3이라는 입력 두 개를 주고요. 출력으로 5가 나와요. 우리는 더하기라고 하는 기호를 머신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과 4라는 입력을 주고 출력이 5다라는 사실만 알려줘요. 그러면 계속 이와 같이 입력과 출력상만 기본으로 해서 기계가 스스로 이 안에 있는 연산을 추론하게 되는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사용자가 지난 시간에 봤던 비디오에서 그 아트랩의 엄태웅 대표가 마시는 음료, 딸기 쉐이크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모르는 상황에서 먹어봤던 경험을 기반으로 그 맛에 가까워지도록 스스로 기계가 그 레시피를 학습하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했던 것처럼 기계가 내가 그 모든 거를 결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과정을 알아낸다든지 답을 알아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 중에 문제 해결 방법이 사람의 뇌를 모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불러집니다. 인공신경망을 깊게 쌓았다라는 말에서 딥러닝인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의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능이란 인간뿐 아니라 동물을 포함해 생명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즉,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고 추론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요, 지능이라고 하는 지능의 3요소가 환경을 인식하고 추론하고 그 결과로 행동까지 이어져야만, 이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능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강아지가 내 앞에 간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왼쪽에 있는 이준영 교수님과 오른쪽에 있는 최혜경 교수님이 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간식을 주는 것인지 해를 끼치기 위해서 간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 경험 혹은 다른 요인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간식을 주고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간식을 먹는 데까지 이어지는 행동, 즉 이 강아지는 지능이 있는 거네요. 그쵸? 요게
지능의 3요소입니다. 운전자의 지능 회로.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능적 요소가 가미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보행자가 뒤늦게 녹색불을 보고 뛰고 있어요. 제 앞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보행자가 뒤늦게 녹색불을 보고 뛴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녹색불이 꺼진 이후에도 보행자가 건너목을 건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론을 하면서 교수님은 차의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이와 같이 인식과 추론과 행동이 다 이루어졌죠. 이런 게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과 같이 반려견의 지능 회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에게 적용하게 되면 반려견 로봇이 되고요. 그 로봇은 인텔리전트 로봇이라고 합니다. 지능을 가졌기 때문이죠. 방금 운전자의 지능 회로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도 또 인텔리전트 시스템의 지능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결국 AI란 Artificial Intelligence의 AI란 인공지능이란 머신이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도록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이해 능력 등을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의 이 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사람을 모사한다는 거죠. (1956년에) 다트머스 AI 컨퍼런스에서 존 교수님은 AI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계를 인간 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아마도 AI 연구의 시작은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지적 활동을 기계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즉,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모든 배울 내용들은 인공지능에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AI가 가장 크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요. 그 안에 딥러닝이 있어요. 즉, 우리가 기계학습을 배우든 딥러닝을 배우든 결국 여기서 머신은 컴퓨터죠. 머신이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연구가 됐다고 하던데요. 그 역사를 한번 가볍게 살펴볼게요. 인공지능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의 겨울이 있었어요. 보통 지금도 학자들은 3번째 AI 윈터가 오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합니다. 교수님이 염려라고 했죠. 즉, 요 윈터는요, 연구비가 줄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떨어진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너무 열광해서 막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이 기대를 잔뜩 하다가 이렇게 기대치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를 윈터라고 표현해요. 자, 1950년도에 알런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제안을 해요.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 판별하는 실험을 함으로써 저 기계는 지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런 실험을 제안하는 거죠. 뒤에서 어떻게 튜링 테스트가 이루어지는지 동영상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1956년도에 다트머스 AI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면서 처음으로 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탐색과 추론이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에 빠졌어요.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즉 사람들의 기대치만 올려놓고 잘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엑소와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다시 설명할 건데 어떤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인공지능 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산업계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씩 해결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또다시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의 AI 윈터가 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과 같은 AI가 2011년이 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학자들은요, 지금의 인공지능 붐은 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해진 목적에 특화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 지금 딱 시점에서의 기술이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인간의 수준의 지능을 보유하여 전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 우리는 AGI라고 표현해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죠. 차세대 인공지능이란 다 강한 인공지능, AG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게 된 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튜링 테스트, 아까 교수님이 이제 그 앨런 튜링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까 앞에서 요 분입니다. 요 분 여러분. 요 분이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다라는 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능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가 지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지금부터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What is consciousness? Can an artificial machine really think? Does the mind just consist of neurons in the brain, or is there some intangible spark at its core? For many, these have been vital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British computer scientist Alan Turing decided to disregard all these questions in favor of a much simpler one. Can a computer talk like a human? This question led to an idea for measur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would famously come to be known as the Turing test. In the 1950 paper,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Turing proposed the following game. A human judge has a text conversation with unseen players and evaluates their responses. To pass the test, a computer must be able to replace one of the players without substantially changing the results. In other words, a computer would be considered intelligent if its conversation
couldn't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a human's. Turing predicted that by the year 2000, machines with 100 megabytes of memory would be able to easily pass his test. But he may have jumped the gun. Even though today's computers have far more memory than that, few have succeeded, and those that have done well focused more on finding clever ways to fool judges than using overwhelming computing power. Though it was never subjected to a real test, the first program with some claim to success was called ELIZA. With only a fairly short and simple script, it managed to mislead many people by mimicking a psychologist, encouraging them to talk more and reflecting their own questions back at them. Another early script, Perry, took the opposite approach by imitating a paranoid schizophrenic who kept steering the conversation back to his own pre-programmed obsessions. Their success in fooling people highlighted one weakness of the test. Humans regularly attribute intelligence to a whole range of things that are not actually intelligent. Nonetheless, annual competitions like the Loebner Prize have made the test more formal, with judges knowing ahead of time that some of their conversation partners are machines. But while the quality has improved, many chatbot programmers have used similar strategies to Eliza and Perry. 1997's winner, Catherine, could carry on amazingly focused and intelligent conversation, but mostly if the judge wanted to talk about Bill Clinton. And the more recent winner, Eugene Gustman, was given the persona of a 13-year-old Ukrainian boy, so judges interpreted its non sequiturs and awkward grammar as language and culture barriers. Meanwhile, other programs like Cleverbot have taken a different approach by statistically analyzing huge databases of real conversations to determine the best responses. Some also store memories of previous conversations in order to improve over time. But while Cleverbot's individual responses can sound incredibly human, its lack of a consistent personality and inability to deal with brand new topics are a dead giveaway. Who in Turing's day could have predicted that today's computers would be able to pilot spacecraft, perform delicate surgeries, and solve massive equations, but still struggle with the most basic small talk? Human language turns out to be an amazingly complex phenomenon that can't be captured by even the largest dictionary. Chatbots can be baffled by simple pauses like, or questions with no correct answer. And a simple conversational sentence like, I took the juice out of the fridge and gave it to him, but forgot to check the date, requires a wealth of underlying knowledge and intuition to parse. It turns out that simulating a human conversation takes more than just increasing memory and processing power. And as we get closer to Turing's goal, we may have to deal with all those big questions about consciousness, after all. 자, 여러분 잘 보셨어요? 결국 안타깝게도 아직 튜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없었다. 다들 뭐 속임수로 통과했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결국 지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었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중간에 나왔던 튜링 테스트 중에 요 친구가 있었어요. 유진이라고 하는 친구. 그 13살짜리 그 소년을 모사했었고 실제로 문화와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심사하는 사람들을 조금 마음이 넉넉하게, 즉 그러니까 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별 큰 불만이 없도록 하는 그 AI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답을 한번 볼게요. 몇 살이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난 어린 소년이에요. 13살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2 더하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괴팍하게 대답을 하죠.
2 더하기는 4이다. 이제 0으로 나누기 해버리고 나가 죽으라고? 뭐 약간 이런 과격한 표현도 씁니다. 자기가 불리한 대답은 피합니다. 질문이 그릇 안에 구슬 2개가 있는데 여기에 구슬 2개를 더 넣었어. 그럼 지금 그릇 안에 구슬이 몇 개지라고 물었더니 별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까먹었거든요.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굉장히 답변을 회피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즉, 그 후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유진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는 결국 꼼수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도 나온 대부분의 튜링 테스트들이 비슷했어요. 앞에서와 같은 튜링 테스트 말고 현재 여러분들 가까이서 발견될 수 있는 튜링 테스트는 캡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 가입하면서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은 로봇입니까 하면서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 있죠. 인터넷에서 특정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는 행위자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론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와 같은 방법론들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튜링 테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의 그 윈터라 불리워지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 우리의 학문의 발전은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윈터 때 나왔던 문제 그리고 해결책, 두 번째 윈터 때 나왔던 문제 그리고 해결책,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관적인 사건들이 일시적으로 인공지능 침체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퍼셉트론 이론의 한계를 발견해요. 즉, 인공지능 1950년대에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워지는 가장 기술의 핵심은 이 퍼셉트론입니다, 여러분. 이 퍼셉트론이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뇌 안의 뉴런이라고 불리워지는 녀석이에요. 이 당시 퍼셉트론, 이 뇌 안의 뉴런을 모사한 방법론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아주 간단하게 XOR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XOR가 문제가 중요하냐면 간단하게 여러분 분류 문제를 풀 거예요. 분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AND, OR, XOR라고 하는 논리 회로를 알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선 그었고 봅시다. 얘네들이 다 같은 애들이고 얘 혼자 남아있네요. 이거 오화 연산이에요. 즉 오화 연산에 해당하는 분류기를 설계한 겁니다. 선형 분류기예요. 선형 분류기 여러분. 선형인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y에 해당이 되고요. 오화를 방금 이렇게 분리했고 이건 AND에 해당이 돼요. 그쵸? 여러분 01은 0, 00은 0, 10은 0이니까요. 근데 요 XOR 문제를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풀지를 못하게 됩니다. 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당시에 요 표현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컴퓨터 연산의 해법을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꺼지고 침체기를 가져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침체기까지 가져오나 싶겠지만 1950년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컴퓨터의 수준이란 아주 미비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아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AND, OR
그리고 나머지 XO와 연산을 할 수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XO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리워지는 새로운 방법론이 도입되기 시작을 해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베이지안 기반의 확률적 방법, 그리고 퍼지 이론 등을 활용한 방법론들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셉트론이라 불리워지는 신경망이 아닌 새로운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퍼지나 베이지 기반 확률적 방법론은요, 사람들한테 산업계에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훨씬 더 곽광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과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정부 주도의 과제들, 프로젝트들, R&D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녀석과 연결되는 게 이 연결주의적인 방법론입니다. 퍼셉트론이요. 이게 나중에는 다중 퍼셉트론까지 오고요. 지금의 딥러닝까지 오게 되는 방법론들이에요. 연결주의라고 하는 방법론은 이 앞에서 나와 있는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기호를 통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그 기호들을 가지고 일정한 논리적 규칙에 따라 추론하는 방법론이에요. 크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연결주의가 붐을 탔고요. 요 시기에는 기호주의가 다시 붐을 탔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연결주의가 패권을 장악했어요. 먼 미래에는 연결주의와 기호주의가 결합될 수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형태로. 혹은 기호주의가 연결주의를 다시 그 패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먼저 제1의 윈터가 왔을 때 기호주의, 즉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재도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 이때도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면서 실제 문제를 잘 풀지 못하니까 전문가 시스템의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침체기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연구비가 펀드가 들어오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윈터를 극복합니다. 요 시기부터 지금은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참 사람들 이제 너도 나도 딥러닝 합니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연결주의가 이렇게 딥러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현재의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폭발적인 데이터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즉 지금의 인공지능은요, 1. 데이터. 여러분이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발달로 여기저기에다가 데이터를 모아주고 계시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글 포토라고 하는 공간에다가도, 혹은 다양하게 사람들이 플리커 이런 데에다가 데이터를 모아줬어요. 둘째, GPU의 발전. 그 전에만 해도 많은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연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제로 돌릴 수가 없었는데요. 엔비디아라고 불리워지는 회사가 GPU를 혁신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즉, 1년이 걸리던 게요. 일주일이면 학습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데이터, 그리고 GPU, 세 번째, 인공신경망을 통한 기술의 발전. 요 3요소가 같이 만나면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퀀텀 점프를 했다고 표현을 해요. 풀지 못하던 문제를 엄청나게 잘 풀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딥러닝이에요. 자, 다층 구조의 인공신경망의 문제는, 이 다층 구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 뇌가 이렇게,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우리 뇌가요, 이렇게 시냅스와 시냅스의 연결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뉴런,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걸 다층 구조라 그래요. 다층 구조. 레이어로 따지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뉴런과 뉴런을 많은 뉴런을 연결해서 층을 쌓는 구조를 모방한 게 이제 다층 구조인데 이게 지나치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잘 학습이 안 됐어. 그러니까 훈련이 잘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머신한테 계속 가르쳐줘요.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그림을 보여주고 숫자를 보여주고 한글을 얘기해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계속 얘기를 해줘도 아이가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지나치게 긴 학습 시간은 엔비디아의 GPU 발전으로, 요 오버피팅 문제는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아까 세 번째 AI 윈터를 잘 견뎌냈던 연구자들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3요소가 첫 번째 데이터인데요. 이 세 가지의 요인이 공교롭게 딱 한 번에 만나면서 공진주파수가 딱 맞아버린 거죠. 지금까지가 이제 인공지능이 현 시대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했고요. 많은 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은 걱정들도 하고 있죠. 구글의 미래학자인 분께서는요, 특이점이 온다 라는 책을 썼어요. 즉, 인공지능이 이제는 급속하게 팽창을 하게 될 거고, 인간 후 두뇌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앨런 머스크, 그리고 스티븐 호킹, 그리고 빌 게이츠라고 분들인데요. 되게 그 강한 인공지능, 즉 사람과 동등한 지능을 갖게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를 많이들, 경고성 발언들,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견하고 있어요. 특히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 많은 그 의견을 내고 계시고, 심지어 자기 돈을 기부해서 해당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도 있어요. 또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빨리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 못하는 시점이 오지 않도록
윤리 지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이런 윤리적인 AI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럽 결의안이고, 또 다른 하나가 요 아실로마 AI 원칙이에요. 이때 이 다 같이 모여 회의를 하는 도중에 모두가 다 찬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살상무기였어요. 살상무기를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즉, 목적이 없는 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 인간에게 유용하고 이롭고 혜택을 주는 지능만 개발해야 된다. 라고 이때 약속을 했었어요. 한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카이스트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었는데 소문이 잘못 났던 거예요. 뭐 그 군사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소문이 잘못 나면서 뭐 당시에 이제 그냥 이슈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웃고 넘어가는 사건이었는데, 막 요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한국과는 같이 연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곤 했었던 그 사건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어둡다면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사람의 컨트롤 밖을 제어권을 벗어나서 자기가 마치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앞에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 기계가 지능을 보유했는가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앞서서 설명했던 비디오에서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뭐 제대로 통과한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교수님이 보여줄 동영상은 2018년도 구글 I.O.라 불리워지는 구글 행사에서 있었던 하나의 데모 영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i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you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요, 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는지 이렇게 약간 눈치채셨어요? 방금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어요. 사람이라 하긴 뭐 한데요. 이쪽은 사람이었고요. 매장 미용실 직원이었고, 여기는 인공지능 비서였어요. 듀플렉스 서비스인데 인공지능 비서가 리사를 대신해서 미용실 예약을 해주는 지금 대화였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곳에서도 튜링 테스트란 말을 쓰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교수님이 나의 인공지능 비서에게 나 10시에 미용실 예약 좀 해줘 라고 딱 던졌는데 본인이 내가 자주 가던 미용실을 찾아서
거기에 전화를 걸고 예약을 해서 그 과정 중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고. 어때요? 지능을 가졌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방금 왼쪽에서의 그 대화를 한 대상이 AI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눈치채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인공지능의 역사까지 이제 일단 알아봤습니다, 여러분.